BBC에서 12년간 일한 베테랑 기자가 한국 취재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 그냥 휴대폰 잘 만드는 나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영국 엘리트 기자팀 4명이 서울에 도착한 지 단 5일 만에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어요. 세상에 대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어요.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냉소적이고 회의적이었던 BBC 기자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런던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런던 비는 항상 화가 난 것 같은 소리를 내거든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이 하나 와 있었어요. 3번이나 닫았다가 다시 열어봤는데도 내용은 그대로였죠. 예산 삭감으로 실리콘밸리 출장 취소. 새로운 과제 한국 기술 관련 취재. 5일간. 월요일 출발. 한국이라고요? 정말? 의자를 뒤로 밀고 제 작은 BBC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여기저기 종이가 널려 있었고 빈 커피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떤 정치인과 악수하는 제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35살인데 대부분의 시간을 이 회색 방에서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곳들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말이에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편집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팀 구성 완료. 캐머런 리 기술 전문가, 제시카 황 법률 컨설턴트, 다니엘 조던 환경 전문가. 잘 해봐, 엘리자베스. 캐머런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어요. 똑똑한 친구인데 새로운 기기만 보면 너무 신나하는 게 문제였죠. 제시카는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항상 규칙이랑 계약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좋은 방송을 만드는 것보다 나무 구하기에 더 관심이 많았고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한국에 가게 되었네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 한국 혁신, 한국 직장 문화.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긴 근무 시간, 밤새 공부하는 학생들, 삼성 같은 대기업들, K-팝, 성형수술. 새로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재미있는 것도 없었고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생각해봤어요.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아시아 나라들은 다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따르고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요.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일본이랑 중국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모든 게 현대적이고 반짝반짝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멋진 건물들, 비싼 기술, 그리고 너무 많이 일하는 사람들.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기사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캐머런이 노트북 가방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 장난감을 받은 아이처럼 웃고 있었죠. 엘리자베스, 이번 과제 봤어요?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대단하다고요? 한국이에요. 캐머런. 화성이 아니라고요. 제 책상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눈이 흥미진진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끔 모든 사람이 저처럼 피곤한 건 아니라는 걸 깜빡하게 돼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캐머런이 말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인공지능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게임 산업은 손을 들어서 말을 멈춰달라고 했어요. 캐머런은 기술 이야기를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할 수 있거든요. 캐머런, 저는 이 일을 12년 동안 해왔어요. 모든 나라가 자기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나라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도 아마 다른 곳들과 똑같을 거예요. 그냥 휴대폰이 좀 더 좋을 뿐이죠. 캐머런의 미소가 작아졌어요. 좀 미안했지만 솔직한 말이었거든요. 기적의 나라라고 불리는 곳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결국 마케팅만 잘하는 평범한 곳들이었어요. 20분 후에 제시카가 도착했어요. 문을 2번 두드린 다음에 들어왔어요. 제시카가 하는 모든 일은 신중하고 계획적이었거든요. 한국 법률에 대해서 읽어보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말하면서 앉아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어요. 사실 법률 시스템이 꽤 정교해요.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이 우리 호주보다 더 강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제시카의 폴더를 봤어요. 인쇄된 기사들과 형광펜으로 줄 그어진 메모들로 가득했어요. 제시카는 항상 숙제를 제대로 해왔거든요. 그거 좋네요, 제시카. 하지만 우리는 법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제시카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또 심하게 말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답답했거든요. 저만
빼고 모두가 이번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다들 모험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냥 지루한 기사로 끝날 5일간의 일일 뿐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비싼 기기들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어요. 비에 젖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환경 스티커가 붙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한국의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읽고 있었거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앞서 있어요. 훌륭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태양 전지판이랑 풍력 발전기가 있다는 거죠. 다른 곳들과 똑같이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캐머런, 제시카, 다니엘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씁쓸하게 들렸나 봐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건 알아요. 좋은 제품도 만들고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실리콘밸리 준비할 시간이 3주 있었어요. 한국 준비할 시간은 3일밖에 없고요. 가서 높은 건물들과 바쁜 사람들 사진 몇 장 찍고 임원 몇 명 인터뷰하고 집에 돌아올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니에요. 캐머런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과제예요. 우리 일을 하고 기사를 쓰고 다음 일로 넘어갈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노트북을 닫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3일 후에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예요. 10일 후에는 다시 이 사무실에 돌아와서 런던 비가 유리창에 환한 소리를 내는 동안 한국 기술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을 거고요. 그때는 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틀렸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배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착륙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때는 뭔지 몰랐거든요. 세계 곳곳의 공항을 수십 번 다녀봤어요. 다 똑같았죠. 긴 줄, 피곤한 사람들,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커피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 하지만 인천공항을 걸어 다니는 건 뭔가 달랐어요. 모든 게 깨끗했어요.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완벽했어요. 바닥이 거울같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안내판은 3개 언어로 되어 있었는데 다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밀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화난 표정을 짓지 않았거든요. 캐머런이 제 옆을 걸으면서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어요. 여기 마치 우주선 같아요. 캐머런이 속삭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하얀색이었는데 불빛이 사방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출입국 심사줄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여권을 꺼낼 시간도 겨우 있었어요. 직원이 제 서류를 보고 얼굴을 스캔하고 10초도 안 되어서 손을 흔들어 통과시켜 주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완벽한 영어로 말하면서 진짜 반가워하는 것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잘못된 걸 찾고 싶었어요. 이 완벽한 시스템에 균열이라도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까지 완벽했거든요. 비누는 꽃 냄새가 났고 수건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이 화장실에서 뛰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지갑이 없어졌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세면대 옆에 놓고 왔나 봐요. 제시카가 즉시 변호사 모드로 바뀌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캐머런은 다니엘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계산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뱃속에서 익숙한 느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복잡해질 때 항상 느끼는 그 느낌 말이에요. 없어졌을 거예요. 제가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누가 주었으면 아마 지금쯤 그 신용카드로 비싼 물건들을 사고 있을 거예요. 런던에서라면 그랬을 거예요. 뉴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는 어떤 공항에서든 그랬을 거거든요. 누군가 현금이랑 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찾으면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분을 봤어요. 작고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아마 60세 정도 되셨을 것 같았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걸레질 도구를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손에 뭔가 들고 계셨어요. 다니엘의 갈색 가죽 지갑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당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갑을 내밀고 계셨어요. 다니엘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서 열어봤어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현금도, 신용카드도, 운전면허증도, 심지어 여권 뒤에 끼워둔 누나 사진까지도요. 고맙습니다. 다니엘이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드릴까요?
그분이 뒤로 물러서면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니엘이 이상한 걸 물어본 것처럼 당황스러워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요. 걸레질 도구를 가지고 걸어가시는데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찾아서 돌려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저는 다니엘 손에 있는 지갑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지갑을 돌려주지 않거든요. 제가 알던 세상에서는 친절에 항상 대가가 따랐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아는 세상이 아닌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잠이 안 왔어요. 호텔 방이 너무 조용했는데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새벽 2시 서울 거리는 텅 비어 있어야 했어요. 그게 제가 예상한 거였고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강남의 밝은 불빛을 향해 걸어가면서 또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도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정장 입은 사람들, 편한 옷 입은 사람들.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시끄럽지도 않았고 위험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스문의 시간 여는 카페를 찾았어요. 큰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꺼운 책과 형광펜을 가진 학생들, 노트북으로 타이핑하고 있는 직장인들,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며 조용히 웃고 있는 친구들. 안으로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바리스타는 피곤해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커피를 건네주면서 미소를 지어 주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50대 여성분이 두꺼운 의학 교재를 읽고 있었어요. 10대 아이는 이어폰을 끼고 영어 발음 연습을 하고 있었고요. 정장 입은 남자 2분은 조용히 업무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강요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새벽 2시에 여기 있는 걸 스스로 선택한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제 인생을 생각해봤어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배우고 싶어서 뭔가 공부했을까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흥미로워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기억이 안 났어요. 그 카페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보고 생각하면서요. 공항에서 만난 청소부 아주머니가 계속 떠올랐어요. 다니엘이 돈을 주려고 할 때 당황스러워하시던 표정.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요라고 말씀하시던 모습. 만약에 그분 말씀이 맞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친절이 당연한 곳들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일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곳이 있다면요? 만약에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다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때 호텔로 돌아갔어요.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고 저도 깨어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뭔가에서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깨닫지 못한 채 가지고 있던 것에서요. 내일부터는 진짜 일이 시작될 거였어요. 회사들을 방문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기사를 위한 정보들을 모을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쓰려고 생각했던 그런 기사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였어요. 셋째 날은 다른 평일들처럼 시작되었어요.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메모를 확인했죠.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 갑옷처럼 입고 다니던 자신감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학교로 향했어요. 전에도 대학교는 많이 가봤어요. 다 똑같았거든요. 오래된 건물들, 피곤한 교수들, 스트레스 받고 졸려 보이는 학생들. 서울대도 별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틀렸어요. 인공지능 연구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을 덮고 있었는데 매 초마다 바뀌는 숫자들과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겨우 20살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니 캐머런의 눈이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이 언어 모델은요. 한 학생이 화면에 코드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시를 영어로 번역할 때 감정적인 의미까지 그대로 살릴 수 있어요. 캐머런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의 흥분은 진짜였거든요. 이 학생들은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의 아이디어를 따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게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우리를 안내해주던 학생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마치 숙제 이야기하듯 말하고 있었거든요. 미래를 만드는 게 그냥 화요일 오후의 평범한 일인 것처럼요.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학생이 말했어요. 배우고, 만들고, 더 좋게 만드는 거요. 또 나왔어요. 그 말이,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다니엘의 지갑을 돌려준 청소부, 아주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대학교를 나온 후에는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했어요. 런던이랑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 사무실들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항상 창의적으로 보이려고 너무 애쓰고 있었어요. 탁구대랑 빈백 의자들, 그리고 동기부여 포스터로 뒤덮인 벽들. 이곳은 달랐어요. 진지하면서도 딱딱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아 보이지 않았어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정말 관심 있는 퍼즐을 풀고 있는 것처럼요. 사라 김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26살이었는데 실시간으로 언어를 번역하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단어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어조랑 감정, 문화적 의미까지 번역하는 거였어요. 미국 전역의 병원들과 계약을 맺고 있어요.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사시는 한국 할머니가 응급실에 가시면 한국어로 말씀하시는데 의사는 완벽한 영어로 듣게 되거든요. 혼란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제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는 아무도 할머니 언어를 하지 못하는 병원에서 혼란스러워하시며 무서워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사라의 기술이 있었다면 할머니를 그런 두려움에서 구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제시카가 물어봤어요. 3년이요. 사라가 말했어요. 이 버전이 나오기 전에 2번 실패했거든요. 실패했는데도 사람들이 지원해줬어요. 사라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실패해야 배우는 거잖아요. 가족도, 친구들도, 투자자들도 다 이해해줬어요. 새로운 걸 만들려면 먼저 옛날 것을 부숴야 하니까요. 뱃속에서 뭔가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런던에서는 실패가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망한 회사들, 무너진 커리어, 죽어버린 꿈들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실패가 그냥 성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단계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있을 때 경복궁을 걸었어요. 오래된 나무 건물들이 현대적인 유리 타워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어색해 보이기는커녕 완벽해 보였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손을 맞잡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거 봐요. 다니엘이 건축학과 학생들이 옛 건물들을 스케치하고 있는 그룹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전통 한국 지붕 디자인을 연구해서 태양광 패널 설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봤어요. 옛것과 새것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둘이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우리 기사를 위한 메모를 써야 했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온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서구의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문제들에 대한 자기들만의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절함도 가짜나 억지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남을 돕는 게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일이라는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써온 모든 기사들을 생각해봤어요. 몇 번이나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몇 번이나 성공 뒤에 실패가 숨어있고 친절 뒤에 이기심이 숨어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몇 번이나 틀렸을까요?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발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지우고 다시 시작했어요. 가장 발달한 사회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지웠어요. 사실은 아직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이야기를 살고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모든 대화, 예상치 못한 친절의 작은 순간들이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을 바꾸고 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것까지도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더 많은 놀라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더 많은 도전들이요. 이게 더 이상 그냥 저널리즘 과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필요한 줄도 몰랐던 교육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너무 빨리 다가왔어요. 호텔 발코니에 서서 아래쪽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직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 가게 문을 여는 상점 주인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저는 이제 평범함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캐머런, 제시카, 다니엘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피곤함이었어요. 지친 게 아니라 충만한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몇 년 동안 빈 양동이를 들고 다니다가 드디어 누군가가 물을 가득 채워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 기자답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 질문이 우리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어요. 한 나라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버렸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친절을 어떻게 묘사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나오는 혁신에 대해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제시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계속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생각나요. 다니엘이 돈을 주려고 할 때 당황스러워하시던 표정. 마치 친절에 돈이 든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요. 캐머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배우는 게 신나는 거였어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뭔가에 대해 그렇게 신나했을까요? 다니엘은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여기 와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게 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신경 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가슴에 뭔가 무거운 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관찰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찰이었거든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한 말이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서울로 올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독자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기사를 어떻게 쓰죠?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화내지 않게 어떻게 말하죠? 런던에 있는 제 아파트는 똑같아 보였지만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회색 벽들, 쌓여있는 미개봉 우편물들, 빈 냉장고, 모든 게 왠지 더 작아 보였어요. 더 슬프고요.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빈 문서를 바라봤어요. 커서가 깜빡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집장은 3일 안에 기사를 원했어요. 독자들은 익숙한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고요. 한국 기술에 대한 좋은 여행 기사, 문화에 대한 색다른 얘기들, 너무 도전적이지 않은 내용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건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타이핑하고 지우고, 타이핑하고 지우고를 반복했어요. 모든 문장이 틀려 보였거든요. 한 곳이 단순히 다른 관습을 가진 게 아니라 인간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죠? 결국 노트북을 닫고 동네를 산책하러 나갔어요. 런던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으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인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고요. 모든 사람이 못 본 척하는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런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더 나은 게 어떤 건지 봤으니까요. 집에 돌아가서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에는 여행 기사나 기술 기사를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썼어요. 저처럼 세상이 친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독자 여러분께 썼어요. 저는 한국에 가면서 뭘 찾을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그때부터 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의 지갑과 청소부 아주머니의 당황스러워하던 모습에 대해 썼어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새벽 2시에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썼어요. 실패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교육으로 보는 사업가들에 대해 썼어요. 야심차면서도 친절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아낸 사회에 대해 썼어요. 전통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방법,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서로를 돌보는 방법을 말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냉소주가 사실은 가면을 쓴 두려움이었다는 걸 발견했을 때의 느낌에 대해 썼어요. 세상에 자신이 믿도록 허락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함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느낌에 대해서요. 12시간 동안 계속 썼어요. 마침내 멈췄을 때는 해가 뜨고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쓴 것 중 가장 솔직한 15페이지 분량의 글이 완성되어 있었어요. 편집장에게 보내기 전에 3번이나 읽어봤어요. 전송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어요. 고백이었어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인정이었거든요.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엘리자베스, 편집장이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한국 기사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이에요. 당신이 생각을 바꾸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숨을 들이쉬었어요. 네, 맞아요. 긴 침묵이 있었어요. 하지만 뛰어나기도 해요. 편집장이 말했어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도전할 거고요.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바로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가에 서서 런던을 바라봤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 익숙한 그 화난 듯한 소리로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화난 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빗소리였어요. 저는 기사를 찾는 기자로서 한국에 갔어요. 훨씬 더 중요한 뭔가를 찾은 사람으로서 돌아왔어요. 세상이 제가 감히 희망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친절하고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내야 했어요. 제가 본 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에 어떻게 걸맞은 사람이 될지 말이에요. 새 문서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저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한국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진짜로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뭔가 느끼셨길 바라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일 수도 있어요. 그걸 믿을 용기만 있다면 말이에요.